프랑스가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복지 더 해줘, 연금 줄이는 거 결사반대, 그러면서 방위비는 늘려야 돼요. 정말 계속해서 수렁에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후세대한테 짐을 다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유럽이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뀔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보면요, 지금의 20, 30대한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건가요? 프랑스처럼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복지 축소가 어려운 것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들어선 것인가요? 요새 보면은 뭐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지금 해외 주요국들 중에서 국가 부채가 100%를 넘지 않는 나라가 드물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프랑스 상황으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미 114%고 재정 적자가 GDP 대비 5.8% 1년에, 그 증가 속도를 보면요, 2007년까지만 해도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5%였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에 97%, 그리고 2024년에 112%에서 지금 올해는 114%로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프랑스가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부채가 더 악성인 게 뭐냐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 중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추정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40%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50% 중반대까지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국가부채에서 그 외국 기관이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심지어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은 분명히 이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30% 내외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30% 아래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채가 아주 높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한 5% 선, 뭐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고 그거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 부채 자체가 양도 많은데 그 질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바이루 총리가 이대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은 방법은 단 하나, 그러니까 가장 쉽게 떠오르는 거는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긴축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긴축안을 제시를 하고 그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 자리를 걸고 신임 투표를 했는데, 그건 뭐 결과가 너무나 뻔했어요. 너무나 압도적으로 불신임이 되면서 총리가 해임을 됐죠. 근데 지금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가게 된 거는, 그러니까 물론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고령화가 됐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이 빠르게 되면은 이 GDP 대비,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니까 GDP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 부채 비율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GDP는 별로 성장을 못 해요. 그런 와중에 지출은 계속 늘어나가는 거고, 그러고 지금 상태에서 그럼 앞으로 줄일 거는 잘 안 보이는데 늘릴 건 확실히 보여요. 군비를 늘려야 돼요. 지금 방위비 부담은 확실히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참 답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프랑스가 이게 정치 구도를 보면요, 지금 현재 그 마크롱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당이 르네상스라는 당인데, 이게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연정을 하는데, 그 연정 이름이 앙상블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 앙상블 자체가 또 과반수가 이번에 이제 실패했죠. 그리고 우파, 강력한 우파로 얘기 나온 극우라고 불리는 국민연합이 있죠. 르펜이 이끄는.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쪽에서는 신인민전선이 좌파 연합인데, 이 신인민전선의 핵심은 그 멜라숑 대표가 이끄는 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는 당입니다. 당 이름도 상당히 강하죠.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근데 이 셋이 어느 쪽도 절대적인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셋 다 상대방 표를 조금만 가져오면 돼요. 아니면 어느 쪽도 가지 않는 이 부동표를 조금만 가져와도 자기네가 집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퓰리즘 경쟁으로 빠지는. 국민연합을 자꾸 극우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강력한 내셔널리즘인 건 맞아요. 근데 경제정책을 제가 봤거든요. 복지를 늘리겠대요. 그게 무슨 극우야. 극우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강한 내셔널리즘, 강한 민족주의,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그런 표현이 맞는데, 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극우라고 하니까 저도 뭐 그 표현을 따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셋 다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막상 자기네가 집권하면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집권당의 인기가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마크롱 대통령도 약간은 이제 진보 성향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중도 보수 쪽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한 내용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좌파 쪽에서는 프랑스 재정이 이렇게 망가진 게 마크롱 대통령이 기업에 대해서 감세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실제 법인세 낮추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기업들이 그럼 더 성장이 떨어지고 저거 신인민 전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부유세 거두고 그럼 부자들이 떠나요 또. 유럽은 떠나기도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부유세 도입하고 막 세금 올리잖아요. 그리고 상속세 높이고 이러면은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옮기는 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과거에 스웨덴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부유세 다시 또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나 더 거둘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지출은 더 하자 그러고. 근데 연금이 처음에 도입될 때는 평균 수명이 한 70 정도였는데 지금 100세를 사는데 그 돈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조개혁이 있어야 돼요. 연금에 대해서도. 근데 연금을 깎겠다. 연금 주는 나이를 2년 늦추겠다. 만약에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당시 어떻게 되겠나. 그건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사르코지 총리도 그 프랑스에서 그래도 연금 개혁을 그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늦췄어요. 받는 나이를. 근데 그래가지고 정권이 또 이제 무너졌었죠. 독일에서 슈레더 총리도 그런 그 연금 건드려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데 참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프랑스가 앞으로도 부채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패션이나 뭐 관광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도 상당히 뛰어난 나라예요. 뭐 생물학 쪽에서도 그렇고 기계 쪽에서도 에어버스 같은 다른 나라는 합작이긴 하지만 프랑스 주도로 그 민항기를 만들고 이런 나라인데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재정만 놓고 보면은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정말 계속해서 수렁에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유럽 주요국의 경기 둔화는 기존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유럽 주요국들이 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원인도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 그래도 공통적인 거를 이제 쭉 모아놓으면은 역시 전체적인 사회의 활력이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실 때 미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 미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을 보면 물론 전통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테크 기업이에요. 최근에 떠오른 거는. 물론 이제 전통 기업들의 기반이 있고 거기서 더 치고 나가는 거 보면 매그니피선트 세븐으로 이제 대표되는 테크 기업들이죠. 매그니피선트 세븐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올드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전 세계적으로 큰 대형 기업으로 성장한 거 보면은 90년대를 거치면서 2000년대 초반쯤 왔을 때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기업이 돼요. 그 분야에서. 근데 유럽에서는 그런 기업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유럽을 끌고 나갈 만한 새로운 기업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죠. 물론 전통 기업들의 경쟁력은 아직도 상당히 강합니다. 뭐 자동차에서 벤츠나 BMW 이런 차들도 있고, 이탈리아의 뭐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이런 차들 보면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유럽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끌고 나갈 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몇 개가 있어요. 뭐 네덜란드의 ASML 이런 기업들도 있고 뭐 한데 그런 기업들이 정말로 지금 현재 유럽을 끌고 나갈 만한 주도적인 기업으로 메인스트림에서 이제 끌고 나갈 만한 그런 규모가 되느냐 봤을 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기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된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디지털 전환에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그 고령화 영향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산업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또 이제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너무 강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강성노조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강성노조가 아주 악명이 높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독일이나 영국은 프랑스만큼은 강성노조는 아니지만 거기서도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사회가 미국에 비해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그 활력을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하자면은 이거는 좀 민감할 수도 있어서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좀 유럽이 과거에 미국에 비해서 비경제적 가치에 대한 비중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환경이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탈리아가 물론 이제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가장 먼저 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이탈리아가 전기값이 지금 독일보다도 비싸요.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각종 친환경 규제 그러면서 친환경 산업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독일도 뭐 탈원전을 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환경이라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민자들도 많이 수용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민자들 들어와서 그들에 대해서 복지 비용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세상의 모든 거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런 것들도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럼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적정선이었는지 자기네가 감당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선이었는지 아니면 그게 좀 과도했었는지 요건데 물론 이거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정확하게 그럼 어디까지가 뭐 적정이고 어디부터 아니냐 이거는 아직은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요새 유럽을 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조금 과도했던 것이 아닌가. 정말로 그러면 우리는 경제 발전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뭐 그런 가치를 더 중시하고 살겠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복지 혜택이라든지 경제적인 만족도는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대로 해줘. 그러면서 기업이나 어떤 산업 활동에 대해서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최대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동시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이 약간 그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제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기보다도 정말로 이게 적정선에서 했던 건지 아니면 좀 이쪽으로 과도하게 갔던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유럽을 볼 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과 산업에 강한 면모를 보인 유럽이 왜 디지털이나 신산업에서 뒤처지는 양상으로 가나요? 여전히 유럽은 지금 요새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그 제조업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거기 제조업 별로 없지 않아 그러는데 안 그래요. 이탈리아가 패션이나 식가공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계 산업도 상당히 그 수준이 높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형 기업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고 자동차도 보시면 알잖아요. 이탈리아 자동차 얼마나 그 최고급 차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다 소형 기업들이에요. 생각보다. 그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소형 기업이고 나라를 끌고 갈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 커지면 받는 불이익이 너무 많아요. 이탈리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도 기업이 커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큰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주 나오질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잠재력은 충분하고 사회 구조에서 약간 뭔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가 있죠. 유럽은 다시 과거의 명성을 회복할 수가 있죠. 근데 과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국민들이 지금 프랑스의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당장 돈이 없는데 긴축하자 그랬더니 싫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후세대한테 짐을 다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잔뜩 그 부채를 지고 있는데 우리 복지 더 해줘. 연금 줄이는 거 결사 반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방위비는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지금 유럽이 앞으로도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잘 살고 유럽은 선진국이고 기술 경쟁력도 상당히 좋지만 점점 과거에 비해서는 약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바꿀 만한 사회 분위기의 전환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유럽에서 극우나 포퓰리즘 정치가 강세인 것은 단순한 정치 성향 변화가 아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 하나요? 포퓰리즘이 강세인 게 여러 가지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먹고 사는 문제도 있는데 몇몇 나라들은 사실은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같은 경우인데 스웨덴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대표적인 복지국가잖아요. 근데 90년대 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물론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강하고 복지국가인 건 맞는데 상속세도 없앴죠. 그리고 법인세 낮췄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다시 경쟁력을 상당히 회복을 했고 덴마크가 이제 또 하나의 아주 좋은 사례인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플렉스 시큐리티 모델이라 그래서 개혁이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 대신에 사회 안전망을 높여가지고 특히 직업 훈련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그래서 플렉서빌리티하고 시큐리티를 합쳐서 플렉스 시큐리티 모델이라는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을 통해서 덴마크는 오히려 정규직 고용이 늘었어요. 해고가 쉬우니까 기업에서 뽑기도 많이 뽑는 거예요. 해고된 사람들은 직업 훈련을 더 제대로 받아요, 아주. 그래서 오히려 더 인적 자원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많이 된 거죠. 스웨덴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거 퍼퓰리즘 얘기를 하다가 좀 엉뚱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여기서 한번 스웨덴하고 덴마크가 갈리는 걸 보시면 나타나는데 스웨덴은 그때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았고 덴마크는 안 받았어요. 난민들에 대해서 구호 활동을 하고 돈으로 지원하는 거는 덴마크가 굉장히 많이 내요. 그러면서 받아주질 않아요. 도시에.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덴마크는. 자기네 나름대로. 더군다나 덴마크는 늘 사회당이 집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당 자체가 난민 받아주고 이민자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스웨덴은 반대로 갔죠. 스웨덴은 난민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웨덴에 보면요. 난민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제 소득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몰려 사는 지역, 약간 빈민가죠. 스웨덴 내에서. 그런데 많이 몰려 살게 됐는데 난민들은 그렇게 살아도 불만이 전혀 없어요. 난민 캠프에 있다가 와서 거기 사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 차별을 받는다, 우리가 2등 시민이다 그런다 하더라도 불만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난민 2세대입니다. 나는 스웨덴 사람인데 왜 이렇게 2등 시민 취급을 당하고 우리끼리 몰려서 빈민가에 살아야 돼 이러면서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또 복지국가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소득세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서 소득을 많이 벌어도 신분 상승이 잘 안 돼요. 약간 이런 면은 이런 단점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민 2세들이 이제 갱단을 조직하고 지금 스톡홀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가장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스웨덴이 치안이 엄청나게 불안해졌어요. 예전에 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스웨덴 그럼 정말 안전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로 갔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도시 주변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도 극우 정당이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보면요. 그 극우 정당이 경기가 침체되고 이럴 때 타겟으로 삼는 게 주로 이민자들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무슬림 대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극우 정당이 덴마크엔 전혀 없습니다. 왜 없냐? 사회당인데 분명히 사회당은 사회당인데 이민자에 대해서 너무나 배타적이에요. 그 이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도 덴마크가 상당히 지금 성장을 잘 하고, 그러니까 유럽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데 중에 하나긴 한데, 뭐 네덜란드도 나쁘지 않거든요, 경제가.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극우 정당이 나오는데 덴마크에서 안 나오는 거는 이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파퓰리즘이 강세인데 이게 정치 성향 변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탓을 돌리는데 그 탓이 지금 이민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까 프랑스 같은 식으로 파퓰리즘이 많아져요. 파퓰리즘이 많아지는데 그 파퓰리즘이라는 게 하나가 두 가지로 크게 가는데 하나는 돈 쓰는 거하고요. 하나는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욕할 타겟을 하나 정해서 이것도 하나의 파퓰리즘이죠.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좌파 정당 쪽에서 진보 정당 쪽에서는 그 파퓰리즘으로 누구를 하느냐? 그 나라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공격 대상. 부유세를 걷어야 된다. 저기다 중과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그 이민자 문제가 아직까지 심각하지는 않은데 요거 한번 우리나라도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민자 2세들이 사회에 잘 동화돼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아직까지는 다행인 게 이 사람들이 어느 한 지역에 집단화되는 거는 조금 덜해요. 물론 이제 도시 전체에서 보면 부분적으로는 있죠.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 스웨덴 같은 식으로 그렇게는 안 가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 특히 이민자 2세대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건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냥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외국인 많이 사는 지역의 치안이 좀 안 좋아지는 거는 그거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유럽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문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제 끌고 나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오픈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데가 한 군데에 딱 몰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회 불만 세력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여기저기 흩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 너 저기 가서 살아, 뭐 여기 가서 살아. 이거는 뭐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하되 그렇다고 덴마크만큼 저렇게 폐쇄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복지나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사회학 같은 쪽에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담론 수준에서의 그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건 사회에서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 사회적 타협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나갈지를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럽의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한국도 복지에 재정을 쏟아붓는 정책이 과연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전혀 아니죠. 제가 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딱 잘 말을 안 하는데 재정을 자꾸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아직은 낮은 편이에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긴 건 맞는데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보면요. 이 빠른 고령화 속도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 후세대,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 가면은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는 젊은 초고령 사회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은 고령자로 치죠. 그리고 고령자 비율이 21%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65세하고 100세하고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령자도 나눠요.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층, 65세에서 74세까지를 전기 고령층.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기 고령 층의 비중이 높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사회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65세 정말 노인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65세면 진짜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지금 65세 보면 그 당시에 40대하고 큰 차이가 안 나 보일 정도예요. 건강하죠. 간병비 이런 거 많이 안 들어요. 근데 그런 비용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이 후기 고령자 한 80 넘어가면서부터예요. 사실 요새 70세도 젊죠. 70세도 뭐 만성질환 조금 있는 정도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상태라면요 우리나라 재정 확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방위비도 세계 질서 개편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복지 재정에 돈을 쏟아붓는다 그러면은 이게 가능할까요? 당장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보면요 한 5년 10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큰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넘어섰을 때 우리 후세대한테 그러면은 지금의 20, 30대한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고요. 짐을 지우는 세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재정을 쏟아붓는 정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나라가 갑자기 신용경색이 돼가지고 다른 거는 건전한데 돈줄이 좀 부족하다 그럴 때는 그때는 일시적으로 돈을 넣는 게 맞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자꾸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늘린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재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혁신의 결과인지 버티기식 물량 공세인지 어디에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중국 전기차의 기술 경쟁력은 과거부터 이제 쭉 투자를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결과인 것도 맞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가격은 보고 있으면은 약간 버티기식 물량 공세 이 측면도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상당히 과잉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그러다 보니까 이 과잉 생산에 따른 좀 물량 공세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전기차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플랫폼 업체 간의 경쟁이 있었을 때도 그러는데 정말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중국 그 공산당에서 내려와서 대표적인 기업들 모아놓고서 가격 경쟁 그만하라고 올리라고 이제 그 막 무료로 나눠주고 이런 거 그만하라고 행정 지도를 내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출혈 경쟁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뭐 BYD처럼 이렇게 뭐 혁신을 많이 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버티기식 물량 공세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중국 전기차 업체가 이제 130개가 넘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완성차를 130개 업체가 만든다는 게. 지금 전망이 나오기는 한 2030년까지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한 살아남을 것이 한 10개에서 15개.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죠. 업체 수는. 그리고 이미 지금 상당히 뭐 큰 회사들 아이웨이즈나 WM 모터 이런 데들도 이제 파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조 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계에서 말하는 과잉 생산이 단순한 경기 사이클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가까운 것인가요? 이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왜 저렇게 과잉 생산이 나올까 그 구조가 참 신기하다 싶었었는데 매번 저렇게 나오는 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리지 리라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가 있어요. 이게 뉴욕에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뭐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도 많이 가 있고 오히려 성향을 보면은 전혀 뭐 미국 쪽이 아니라 약간은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물론 이제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어떤 때 보면 약간 비판적으로 나오고, 어떤 때 보면 중국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쪽 연구소의 리지리라는 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보고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게 됐어요. 과도한 경쟁이 현재 중국 경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생산성과 차별화보다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속도하고 규모라는 건데, 이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국 공산당의 성과하고 승진 시스템은 무조건 일단은 생산량하고 규모로 돼요. 지방정부건 어디든. 그리고 이게 또 구조가, 세금이, 우리나라는 물건이 팔리면 부가가치세가 그 팔린 지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근데 여기서는 생산지에 따라서 세수를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각 성별로 자기네 성에서 생산량이 많으면은요, 중앙에서 주는 교부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세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지에서, 소비지가 아니라 생산지에서 배분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현지 공무원들이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자기네 안에다가 생산을 해야 돼요. 사례가 이제 2개가 있는데, 그 안휘성의 성도가 허페이죠. 허페이에서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니오하고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BOE를 이렇게 비롯해서 몇몇 업체들을 갖다가 하나의 산업 클러스터로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250억 달러 정도 국가 자본을 넣어서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갔어요. 갔더니 다른 성에서도 똑같은 거를 갖다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거의 한 10군데서 똑같이 그 클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과잉 생산이 나오죠. 하지만 그 성의 공무원들은 이만큼 생산을 하니까 자기네 성과가 되는 거고, 그게 중앙에서 볼 때는 이게 생산량이 늘어난 거니까 또 교부금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그만큼 또 배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11년에 이제 베이징이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이라는 게 중국 중앙정부에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5개년 계획을 그 다음에 보잖아요. 똑같아요. 각 성마다. 그래가지고 서로 카피처럼 막 얽혀서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동일한 클러스터들이 여기저기 막 생기는 거예요.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고, 이 기업들이 그러면 수익성이 있느냐?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망하냐? 안 망해요. 지방정부에서 계속 자금을 지원해줘요. 은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고, 다 어느 나라나 그런 식의 이제 국가 자금을 받는 좀비 기업들은 있기 마련인데, 중국은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게 자기네들한테 손해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계속해서 기업이 지급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은행에서 계속 바꿔줘요. 그러니까 뭐 비용이 발생한 건 내년으로 넘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그 부실이 지방정부에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로 간다는 건데, 그 세계적인 수준의 구축 속도, 막 이 속도는 정말 뭐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정도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첨단 산업에서 전에 뭐 딥시크 같은 그런 높은 성과를 내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건 조금 다른 얘기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 보면은 좀 이런 구조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신 분이 이 얘기가 중국 전체를 100% 다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도 약간 이상하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보면서 좀 이런 구조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는 중국도 과거처럼 국영업체뿐만이 아니라 민간업체도 활발하다. 근데 그 민간업체가 정말로 순수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 나오는 민간업체랑 같냐 하면은 그런 데도 있겠지만 아닌 데도 많다는 거죠.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뭐 인위적으로 좀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제로는 지원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까보면은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조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중국의 과잉 생산은 조정되기 어렵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온 그 글이었는데, 이런 게 약간 구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상황을 중앙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방치하는 건가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뜯어 고치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로 가는 게 더 그래도 중국의 국가 전략에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가 경쟁으로 가서 수익성이 낮은 게 뭐가 좋으냐.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또 뛰어난 기업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서민 경제가 그래서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자체는 중국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국가 전체를 움직이고 국가 전체가 생산량을 더 늘리고 그래서 저가 제품이 나온 거를 해외로 수출을 좀 싸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또 개입을 해요.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물량을 쏟아내는 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BYD처럼 세계 1위라고 불리는 기업조차 내부적으로는 비가 재고 부담이 크다면 이 구조가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BYD는 버틸 거라고 보고요. BYD는 그 중국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BYD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BYD가 무너질 거로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설령 만약에 정말로 BYD조차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개입을 할 겁니다. 이건 전략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BYD는 반드시 살릴 거고 BYD를 비롯한 몇몇 그 전기차 업체는 정부에서 살려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얘기가 나오냐면은 구조조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지금 중국에서는 완전히 오버 커퍼시티거든요. 중국 내수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볼 때 이게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수익성이 확보가 되면서 중국 전기차의 시장이 탄탄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추측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러한 첨단 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을 한 1, 2년, 2, 3년 겪는다 그러면은 한 세대가 달라져요. 배터리에. 그러고 나면은 그만큼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북미 시장에 지금 꽉 막혀, 그러니까 미국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BYD 같은 기업들은 한 세대 더 늦은 차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또 지금 요새 중국에서 하는 거 보면 또 금방 쫓아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쫓아오는 시간에서 이렇게 막 경주를 하는데 한 번 발목이 잡힌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 경쟁에서 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가성비만 보고 중국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가요? 가성비가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안전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났지만 보안 문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유럽에서도 중국 전기차에서 그 각종 정보들이 중국으로 새어 나가는 게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유럽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차라는 거는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많았잖아요. 중국 전기차들이. 그런 거는 근데 이거는 뭐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 같으면은 조금 그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각자 이거는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2002년부터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 제가 담당하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분야는 고령화 관련입니다. 그래서 뭐 고령 친화 산업이라든지 고령화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제일 많이 하는데 국책연구소라는 데가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들어서 세계 공급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뭐 원자재 관련된 얘기도 뭐 제가 그쪽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쓰지는 않아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이제 다른 종류의 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부분적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업데이트하고 세계 경제 뭐 현황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지켜보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새 여기저기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유튜브 알고리즘도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듣게 되고 자기가 하나의 방향으로만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균형 잡힌 시각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볼 때도 좋은 면만 쭉 모아놓고 나면은 중국이 곧 미국을 추월할 것처럼 보이고 나쁜 것만 쭉 놓고 나면은 중국이 곧 망할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가 다 섞여 있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든 게 다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요. 다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고 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어느 한쪽만 쭉 모아놓고 나서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그 잘못된 결론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거를 볼 때요. 장단점을 골고루 보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그러한 노력이 요즘같이 이렇게 SNS나 유튜브 같은 게 자꾸 확산돼가는 과정에서는 종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